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인류에게 죽음이 사라지면 축복일까, 재앙일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사라지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죠. 영원히 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좋은 건지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 불로장생을 추구한 사람들 보면은 이게 중국에서는 도교가 그런 불로장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는데 도교의 외단파가 있고 내단파가 있습니다. 내단파는 본인의 수양을 통해서 이제 현세에서 신선이 되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외단파는 그게 아니라 단약을 복용함으로써 이런 걸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등생이 되는데 그 내단파는 본인이 예수 복습 열심히 하고 공부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등생이 되는 건데 외단파는 그 공부하는 거 필요 없고 이 약 예를 들어서 총명탕 이런 거 한 재 먹으면은 우등생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찾게 되죠. 본인이 뭐 힘들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국에서 8명의 황제가 이 단약이 이제 중금속 덩어리인데 이걸 먹고 중금속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한무제가 죽기 전에야 불사축의 헛됨을 한탄했다고 하는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야 이 황제가 여태껏 내가 어리석어 방사들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이 세상에 신선이 어디 있겠는가, 이 모두가 요사스러운 망언이로다, 이런 한탄을 했다는 내용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쓴 책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로장생 사업은 과거부터 영리 목적으로서 많이 활용이 됐는데 그 불로장생을 보장한다는 뭐 선단, 또 양기본축법, 연단술, 방중술 이런 게 도교의 경우에는 이 중요한 자금원천이기도 하고 또 황금어를 낳는 거위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가상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의 한두 장면을 소개해드리죠. 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은 이게 그 젊은 남자 애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애인을 만나러 갔더니 이 젊은 남자 애인이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걸 보고 실망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남자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부인 나이가 몇인지나 아세요? 당신 나이에 맞는 애인을 찾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묘약을 파는 데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묘약을 파는 분은 나이는 한 20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자신의 나이가 70 몇 살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잔인한 건 바로 우리에게 젊음과 활력을 체험하게 해주고는 다시 이것을 뺏어버리고는 쇠잔해 가는 걸 체험해 주는 게 인생의 아주 잔인한 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로장생이 이런 묘약을 고가에 팔고 이 주인공은 이걸 먹게 되죠. 자, 그러나 또 그 메릴 스트립의 배우자, 이 배우자는 역시 이러한 불로장생의 묘약을 구입을 권유받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살아서 뭐 하나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말이 그렇지 영원히 뭘 해. 따분하고 고독하면 어떡해. 내 주변 모든 이들이 죽는 걸 보고 있어야 하잖아 하면서 불로장생의 묘약을 먹는 걸 거부합니다. 근데 이 묘약은 유효 기간이 한 10년 정도만 유효가 되는 거죠. 기간이. 그래서 이 묘약을 파는 사람도 10년 동안만 활동하고 그 뒤로는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져라 이런 권유를 하는데 그 묘약을 먹지 않은 이 남자 주인공은 그래서 몇십 년 뒤에 이 남자 주인공의 장례식 때 한 목사가 영원한 젊음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젊음은 육체가 늙지 않고 또 오래 사는 게 영원한 젊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설립한 여성문제연구소, 결혼상담치료소,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활동들, 또 그런 것들이 그 자녀들과 증손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게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묘약을 먹었던 이 메릴 스트립은 약효가 지나서 죽지는 않지만 육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한 몰골로 변해 있는 상태로
영화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역사 문학 속에 나타난 불로장생을 보면 진시황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장생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지만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50세 때 중국 전역을 순찰하다가 사막 근처에서 수레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황제 유서를 변조하기 위해서 황관들이 황제의 죽음을 은폐하죠.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황제가 타고 있는 수레 옆에 바로 생선 수레를 따르게 해서 황제의 죽음을 은폐하고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티토노스는 트로이의 왕자인데 이거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이 테니슨의 작품에 나오는 새벽의 여신 오로라 애인입니다. 그런데 오로라 애인은 그 인간 트로이 왕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오로라의 로비 때문에 이제 티토노스는 불사의 몸이 되긴 했지만은 그때 깜빡 잊고 늙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진 않는데 계속 늙어가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추한 모습을 계속 갖고 산다. 이런 게 이 작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재직 시에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암에 안 걸리고 90살 넘겨 살 수 있게 온갖 정밀 검사를 다 해달라 하면서 사실 속마음은 120살까지 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앞에 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오늘 얘기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환을 했습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이 작품 또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뱀파이어는 그 불로장생을 하니까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할 기회를 오히려 박탈당했고 이런 불로장생을 저주하고 따라서 이 죽을 능력이 있는 행복한 인간을 부러워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뱀파이어 인터뷰에는 한 어린이가 나오는데 이 어린이는 사실은 어린애가 아니고 그 어렸을 때 뱀파이어에 물리면서 이제 흡혈귀가 된 거죠. 그 흡혈귀에 물리는 순간 그때의 나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30년이 흘렀는데도 그냥 아이의 몸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이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늙지 않는가 하면서 성장하고 늙어가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파이어는 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고립되어 변하지 않고 사는 공허한 존재다. 그러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는 공허함일 뿐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불로장생의 허함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문화를 보면 얼마나 죽음을 혐오하고 현세에 집착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고복이죠. 고복은 누가 죽으면은 고인이 입던 내복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고복을 외칩니다. 이거는 평민뿐만이 아니라 왕이 죽었을 때도 왕의 내복을 신하가 대궐 지붕에 올라가서 고복을 외쳤는데 이건 뭐냐면 그 망자의 연복을 잘 가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여기로. 또 사자밥상도 있습니다. 사자밥상에 보면은 잘 차려놓은 쌀밥 옆에 이 간장종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반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망자의 영혼을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이 간장종지를 물인 줄 알고 먹으면 망자의 영혼을 데려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여기로 다시 올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든 그 저승을 싫어하고 현세에 집착하는 모습을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죽음을 공포스럽고 혐오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죽으면 끝이지 않은 무의 심연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황불 지옥이 있고 그 옆 그림에서는 영혼을 맷돌에 갈고 있는 불교에서 108가지가 넘는 지옥이 나오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걸 다 누리고 더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혐오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그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도 4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아래 보면 어떤 건물은 3층에서 그냥 5층으로 건널 때도 있고요. 그보다 많은 게 3층을 그냥 4자를 빼고 F층으로
바꾼 그런 데가 더 많은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자 문화권이 다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이게 몇 년 전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중국 관광객이 몰려드는 스페인 일부 호텔들이 객실과 엘리베이터에서 숫자 4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글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그 타이완에서 7년간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철학 전공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타이완의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에도 4자를 잘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고 또 몇 년 전에 일본의 무역 대표부가 타이완에 갔을 때 호텔에 444호실을 배정을 해줬다네요.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 이 외교적인 결례다 하고 타이완에 항의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전남 완도에서 체력된 상여가입니다. 내용을 보면 형제벗이 많다는들 어느 누가 내 대신 갈 거나 이승의 이기를 하직하고 저승에 갈라니 내 못 가겠다 하면서 일만 하다가니 나는 일만 하다가 갈라고 하니 못 가겠어. 원통에 못 가겠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허리를 꼬부리고 밭에서 김을 메고 일을 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 가게 되니까 아마 이런 심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이웃으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 민요를 18,000곡 이상을 체력한 이 방송국 PD 이 한 분이 가끔 상여가 내용이 아주 좋아서 틀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방송에 내면은 바로 청취자 항의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왜 재수없는 걸 방송하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와서 아주 괴롭다 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준 바가 또 있습니다. 스카펙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이제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작가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가끔 자신의 강의를 하고 끝날 때쯤 되면은 강의를 들은 청중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인생의 은총 같은 게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게 은총이다. 인생을 끝낼 준비를 할 만큼 세상살이에 지친 건 아니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을 300~400년 더 헤치고 살아야 한다면 아마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서라도 일찌감치 죽는 쪽에 투자할 거다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게 은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를린 천사의 시는 주인공이 그 영생을 누리는 천사입니다. 천사면서 어느 날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시간 속을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나와 현재를 느끼고 싶다 하면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잠깐 다른 내용인데요. 이거 어느 미술 평론가가 영생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죽음에 대한 것과 같은 공포를 영생에 대해서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하프 치면서 하느님 찬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매일을 보내면서 영원히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처럼 끔찍한 일이 1000년을 살아도 10만 년을 살아도 이렇게 구름 위에서 매일같이 하프를 뜯으면서 하느님 찬양하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이 끝없이 그런 날이 또 남아있던 게 말도 할 수 없게 덜 나위 없는 공포였다. 이렇게 영생의 공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베를린 천사의 시에는 그래서 이제 천사로서의 삶, 영생을 버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인간의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몸에서 상처를 입으면서 피도 나고 피맛도 먹고 맛이 좋구나 이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의 삶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를린 천사의 시를 리메이크한 게 할리우드에서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인데요. 뭐 내용은 좀 달라도 기본적인 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직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한때 천사였지만은 영생을 포기하고 지금은 쾌락주의자의 대식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는 엄청난 음식을 먹어 치우는데 니콜라스 케이지 현재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되고 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냄새 나고 아프고 또 엄청 배가 고프고 또 배고픈 것도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인데 아주 혼란스럽겠지만 그러나 한편은 아주 좋은 느낌이다. 이런 인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된 느낌을
천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죽음이 사라진다. 죽지 않게 되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축복일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아가니까 이게 대단한 축복일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축복인지 아니면 재앙인 건 아닌지 이런 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BBC의 터치우드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은 기적의 날이었는데요. 이 첫 장면은 그 차를 타고 가던 주인공이 비 오는 날 그 과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할 때 앞에서 철근 파이프를 싣고 가던 트럭도 급정거를 하면서 그 차에서 튀어나온 미끄러져 나온 철근 파이프가 이 차의 앞유리를 관통해서 주인공의 가슴에 박히게 되죠. 즉사할 상황인데 죽질 않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응급실에 사실은 갔을 때 이미 심장이 멎고 숨도 안 쉬지만은 다 눈을 뜨고 있고 얘기도 합니다. 죽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게 가상의 상황인데요. 죽음이 사라져버린 가상의 상황을 이 터치우드라는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2층에서 환자가 추락을 했는데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양쪽 폐가 기웅, 숨을 쉴 수가 없을 텐데 죽지 않았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자연사로도 죽지 않고 심각한 중상을 입어도 죽지 않고 질병으로도 죽지 않고 이 어느 한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시카고, 런던 모든 세계 주요 도시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TV 방송 뉴스 시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17개 나라가 같은 발표를 했는데 지난 36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한 명도 사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죽은 사람들이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산송장이나 다름없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없지만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death of death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죽지 않고 다음 날도 아무도 죽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아무도 죽지 않는,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지구상에서 매일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등등으로 해서 사망을 하는데 만약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3일 만에 1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매일 한 50만 명 정도가 새로 태어나니까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새로 태어났는데 사흘만 따져보게 되면은 사흘 만에 그 아무도 안 죽어서 100만 명이 늘고 또 새로 태어나는 150만 명이 늘어나니까 단지 사흘 만에 250만 명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4개월만 지나면 뭐 어렵게 계산 안 해봐도 사회 체계가 붕괴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형도 집행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는 환자가 사망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중환자라도 병이 낫는 건 아니니까 입원을 해야 될 때는 입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식량 부족으로 동물처럼 싸우게 된다. 이런 일이 이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상의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그 지구에서 죽음이 사라진 걸 알고 기적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게 기적의 날이 전혀 아니라 올해 재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느 변호사 한 분이 썼던 컬럼입니다. 때가 되면 결국은 죽는 것을, 이런 제목이었는데 내용이 아주 공감이 많이 가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가 여름 뒤끝에 며칠 몸살 앓았다. 처음에는 기침이 나고 목이 붓더니 열도 났다 하면서 병원에 간다는 걸 겁을 주어 말렸다 하는데 요즘 이 유행하는 신종 플루인지 확인하는데 15만 원이 줍니다. 이게 이 컬럼이 13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 코로나 대신에 또 신종 플루, 메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종 플루인데 내 처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공포 때문에 들어가는 15만 원의 검사비를 당장 굶어 죽어하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돌리고 나도 적당히 늙으면 독감에 걸려 죽어주는 게 가장 멀리 있는 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도리이다. 이런 컬럼을 썼는데 아주 저는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이걸 스크랩을 해놨는데 오늘 강의에서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교도관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108세까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점, 다른 사람은 다 죽고 혼자만 살고 있는 장수한 데서는 문제점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된 필연적인 단계다. 이 과학자는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휠체어 그림 위쪽에 있는 게 오래 살아, 우리말로 오래 살아를 영어로 옮긴 오래 살아 원 유전자, EIN2라는 유전자, MIR164라는 유전자, 세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EIN2라는 유전자가 옆에 있는 MIL164 유전자의 분해를 막아서 ORL1, 오래 살아 유전자 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당연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노화가 진행될수록 어떤 유전자 양이 증가한다면은 그 유전자 증가하는 걸 막으면은 노화를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ORL1 그 유전자 노화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이 ORL1 유전자 양을 증가하는 걸 막아봤는데 그래도 노화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식물의 노화 죽음은 계속되더라. 결국 이거는 식물의 나이가 들면은 노화 죽음을 피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물론 이제 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모든 생물이라는 점에서는 동물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영화의 나머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108세 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8세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아내, 또 아들, 동료들,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당신이 죽는 것도 봐야겠죠. 나는 그런 걸 봐야 하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장수를 저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았지만 죽기까지 오랜 세월을 죽음을 소원하겠죠 하면서 자신은 벌써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들, 또 오래전에 떠난 아름다운 아내를 생각해 보지만 이 108세 된 주인공은 한 가지 생각으로 많은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한탄을 하는 모습이 이 영화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DNA를 자르고 덧붙여서 삶을 연장해보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연구비가 아주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 일간 신문의 기사인데 영하 196도 속에 깨어날까라는 내용입니다. 이 냉동된 채 미래에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미국 미시간주의 냉동보존재단에 2m가 넘는 이거 냉각기에 영하 196도 질소 속에 103구의 시신이 보관이 돼 있고 또 다른 재단의 104구, 또 러시아의 이 재단에는 223구에서 전 세계 몇백 구의 시신이 지금 냉동 질소 칸에 보관이 돼 있는데 이걸 창시한 그 미국의 물리학자 에팅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늙는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려는 거다. 냉동 인간을 깨어나게 하는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고 젊음까지 되돌리는 기술도 실현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직 확인된 게 없다. 이 물리학자도 역시 그 세상을 떠났고 본인도 냉동 질소 칸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와 두 부인도 이 냉동 질소 칸에 통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사망 판정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체가 굳어지기 전에 얼음 욕조에 넣고 16가지 약물 처리를 해서 한 30분 정도에 끝내고 영하 196도 질소 탱크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이게 이 생명보험을 들고 수혜자를 이 재단에 보존하는 방식으로 보존 비용을 해결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뇌만 꺼내서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망 선고를 받은 시신이 회생하술이라는 확신은 아직 없다. 아마 이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수명을 150세까지 더 늘려보겠다. 이 다른 동물보다 더 오래 사는 거북이, 이 악어 도롱뇽을 이 냉혈 동물이죠. 변형 동물을 인간도 대상으로 해서 인간도 150살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겠다. 미국의 한 대학이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일부 동물이 더 천천히 노화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의 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노화를 역전시키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 앞으로 2070년에 50년 뒤에 태어난 어린이는 이제는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툰은 벤치에 앉아있는 3명의 노인이죠. 배가 나오고 지팡이를 든 걸로 봐서 노인들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죽음의 신이 지나가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린이의 얼굴 이 그림으로 자신의 늙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그 죽음을 죽음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죽음을 질병으로 간주해서 없애고자 하는 어느 생명과학자 인터뷰인데요. 이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도 죽고 싶지가 않다. 저에게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따위는 오지 않을 거다. 어떻게 좀 보면 상당히 오만한 발언이기도 한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노화만 막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냥 이 주장이고 이론에서만 가능한 주장일 뿐이다. 현대의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가지 다리를 건너면 된다. 첫 번째 다리가 건강 관리를 통해서 노화의 속도를 줄이면 되고 두 번째는 생명공학 혁명으로 인간 신체를 재설계하고 세 번째는 나노기술 발달로 만들어진 나노로봇이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이 모든 병원균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지금 알약을 먹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과거 250개 알약을 하루에 먹고 있다가 100개로 줄인 거라고 하는데 비타민 또 여러 건강식품도 1년에 뭐 수백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 좋은 내용들입니다. 블랙베리, 초콜릿, 이런 생선, 연어, 고등어, 녹차, 콩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다고 하는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학자들의 생각은 이 죽음을 퇴치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늙음과 죽음을 박멸해야 될 해충이나 또 불구대천의 원수, 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 판타지 영화인데요. 파르나소스 박사의 상상극장이라는 영화의 그 줄거리를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 주인공이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화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안다니까 여간 끔찍한 일이 아닌데 하면서 영원한 삶은 영원한 고통이다. 나는 워낙 그렇지 않은데 악마의 장기에 넘어가서 죽을 수 있는 복을 걷어차고 많은 바람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 하면서 자신의 현재 삶을 굉장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국어를 음악을 연주하고 국어를 해가면서 시대가 바뀌고 나면 내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걸 이 악마가 알게 되면서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들었다 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나는 지금 이처럼 이렇게 버려지고 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 판정 받은 직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영하 196도의 냉동 질소에 들어간 수백 구의 시신들이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해동돼서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과연 어느 정도 해봤는지 참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머리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3D 프린터로 인체의 장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또 인간 유전자와 흡사한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연구들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비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 우리나라 신문의 컬럼에는 건강 근본주의라는 그런 컬럼이 있는데 아주 공감된 내용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이 컬럼에서 근본주의가 가진 문제는 자신의 도구마의 모든 걸 악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얘기하면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이 거의 하나의 도구마가 근본주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건강하고 힐링, 웰빙에 대한 강조가 넘쳐나지만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또 왜 잘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사유는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표준에서 벗어난 거, 더러운 거, 뚱뚱한 거, 약한 거, 이런 거,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거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이런 건강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래전에 즐겨봤던 은하철도 999의 그 원작자인 일본의 원작자는 1938년생입니다. 일본의 전쟁 세대였고 어린 시절 전장터에서 총알을 주며 놀았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상 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의 생명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때문에 한정된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은하철도 999에는 이 기계 인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기계 인간도 등장하는데 이 원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관정된 시간을 사는 걸 의미한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대충대충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얘기하면서 설사 기계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유한한 인간의 삶을 선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 왔을 때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 선생은 55세 나이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6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병문안 후배에게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나 50년 살았지. 하지만 일과 여행, 노는 거를 다른 사람보다 3배나 했으니까 150살까지 산 셈이지 하면서 담담하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삶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자, 폐렴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노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 왼쪽이 정상인의 가운데 심장과 오른쪽 배, 왼쪽 배를 보여주고 그 아래쪽이 2018년 이게 제가 폐렴을 앓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 양쪽 폐 아래쪽을 허연 우명이 보이는 게 바로 폐렴의 사진인데, 자 왼쪽에 이 그림은 아마 몇 번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 그 1950년대만 해도 집에서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것들을 죽음의 현대화 또 의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 보면은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목에 염증 발견되고 나서 다음 날 사망을 했다고 하고 3명의 대통령 뇌졸중 증세 있고 이틀 내 또 어떤 대통령은 심근경색 있고 나서 사흘 뒤에 사망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증세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병이 올 경우에 뭐 며칠 내로 세상을 떠났던 거죠. 자, 이거는 그 엔딩 노트는 여류 촬영 감독이 친정 아버지의 위암 말기 진단받는 순간부터 촬영을 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촬영을 한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더 살려고 울며 매달리지 않겠다 이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서 연하장과 부고장을 같이 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90세 넘은 어머니한테 이런 전화를 합니다. 오랫동안 고마웠어요 하면서 어머니보다 먼저 가서 죄송해요. 다들 도와드릴 거예요 하면서 그래도 장례식은 할 거고 조용히 간단하게 노래도 부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남하고는 장례식에 초대할 조문객 명단을 서로 상의를 하는데 끝까지 이런 유머도 잃지 않습니다. 장남 보고 나 죽은 다음에 이런 그 조문객을 초대할 명단을 정리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이런 유머도 잃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가 넘은 이 연세대 철학가의 김영석 명예교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의 노른자 시기에 어디였는가? 65세부터 75세까지였다 얘기합니다. 이 나이가 돼야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모습입니다. 1975년에 가장 왼쪽에 대학생 때의 모습이고 40년이 지나면서 신체 여러 가지 변화가 오더군요. 흰 머리털이 증가하고 머리 숱이 줄어들기도 하고 불면증 또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이 오기도 하고 고혈압 또 고지혈증 노인성 난청 뭐 여러 가지 병이 거의 뭐 걸어다니는 병원 수준으로 많이 나온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줄어들고 조급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했고 덕담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일상사 아주 작고 사소한 거를 즐기게 됐고 경험이 축적된다.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오른쪽이 제가 2018년에 방광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 모습인데 이제는 뭐 제가 방광을 다 드러냈고 소장을 잘라서 인공 방광을 부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줌 뽑는 사람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종착역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된 그런 변화를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에 요약을 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이렇게 생각처럼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름진 얼굴, 약해진 체력의 이면에는 우리를 의식 전환의 길로 이끄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 호기심 또 관심과 연민을 가지고 탐구한다면은 우리 내면의 진화를 이루어서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직관력도 갖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기찬 작가의 골목안 풍경 전집이라는 사진의 일부인데요. 어린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에, 그러나 이쪽 오른쪽 아래 할머니는 주름살 투성이지만은 아주 보살과 같은 그런 넉넉하고 인자한 그 웃음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읍이라는 조선시대 후기 분위는 66살이 되던 해 1718년인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 뭐가 좋은가? 얼굴이 만나죠. 만남을 꺼리게 되니까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발음이 부족하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기름진 음식을 잘 씹지 못하니 식생활이 담백해지고 또 글 읽는 소리가 유창하지 못하니 마음으로 깊이 볼 수가 있다. 차분해진 정신이 평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니 잘못이 줄어들고 또 식생활이 담백해지니 복이 온전해지고 마음으로 깊이 배우니 도가 응집된다 하면서 이 손익을 따져보면 더 좋아지는 게 오히려 많지 않겠는가 하면서 나이 들어 좋은 점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씨는 47살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늙고 있다는 기쁨이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가,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행운을 타고 늙고 있는지 감사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도 더욱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늙었지만 젊고 나이가 많지만 싱싱한 영혼으로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깨우는 일에 정성을 바치면서 삶을 끝없이 열어가는 모습이 그립다. 이런 늙고 있다는 기쁨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 때 이 영화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말다툼 끝에 10년 전에 연락을 끊고 지내온 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자 형을 만나러 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이유로 딸이 펄펄 뛰면서 반대를 합니다. 우선 아버지는 시력이 나빠서 운전 못하고 좌골 신경통으로 2분도 서 있질 못하고 앉았다 일어서려면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야 된다. 큰아버지 대가 600km가 떨어져 있고 버스도 없고 지금 나이가 73이다. 그리고 절대 못 간다 펄펄 뛰지만은 이 주인공은 형을 만나러 갔던 결심을 굳게 세우면서 잔디 깎는 기계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식량과 침량을 준비하고 풍찬 노숙을 해가면서 며칠 걸려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번 10년 전에 서로에게 그 용서하지 못할 말을 했다 하면서 헛된 자존심을 모두 털어버리는 여행인데 너무 늦은 게 아니면 좋겠어 하면서 10년이나 지낸 형제로서 그렇게 분노했던 일도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평화로이 함께 앉아 별을 보고 싶소.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털어놓죠. 그러다 마침내 형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이 잔디 깎는 기의 수레를 연결한 모습인데 형이 이걸 보고 날 보러 저걸 타고 여기까지 온 거냐 얘기했더니 그래 형 얘기하면서 죽기 전에 마음의 앙금을 다 풀게 되죠. 이렇게 형을 만나고 얼마 뒤에 주인공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마 영원히 산다면 이런 일을 할 생각 또 서둘러 살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춤추기를 즐기던 이 사회학 교수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누워있게 되자 제자인 미첼 본과 매주 화요일 날 12번을 만나서 낸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인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파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작은 파도는 너무나 무서웠어 하면서 다른 파도가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슬퍼하냐 물어봤더니 작은 파도가 넌 부딪혀 부서질 거잖아. 우리 파도들은 사라져 버릴 거라고 몰라 했더니 다른 파도가 얘기합니다. 넌 모르는구나. 넌 단지 파도가 아니야. 파도의 일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래전에 상映했던 아바타에는 자연으로부터 빌린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는 게 죽음이다. 이런 내용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 나비 행성의 이 원주민들은 보통도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갖고 있고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한다면서 모든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게 다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91년에 눈 덮인 곳에 차를 잘못 들어와서 길을 잃은 노 부부가 고립이 되면서 결국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하기 전 18일 동안 남긴 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가족의 우애를 절대 저버리지 마라. 우리가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 알게 해다오 하면서 지금은 2시간마다 5분씩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이는데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고 이제 완벽하게 하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또 얘기합니다. 며칠 뒤에 오늘 7번째 밤인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히터를 틀 수가 없다. 며칠 뒤에는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 다시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를 사랑했다면서 며칠 뒤에는 남편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 얘기합니다. 모든 게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고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수색대에 의해서 몇 달 뒤에 발견이 되고 편지를 발견한 가족 자녀들에 의해서 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 20세기 신비가 다스칼로스는 인간은 저승사자 입맞춤보다 또 달콤한 키스를 맛본 적이 없으리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다 곰곰이 곱씹어서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죽음이 없어지면은 이런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달콤한 키스를 맛볼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